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점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래도 유점포 점포냐 무점포 점포냐. 자, 기본적으로 점포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래서 과다지역 상권 과소지역 상권 뭐 이런 내용을 갖다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양가를 6번 한번 보시면은 점포가 있느냐 없느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권을 갖다가 분석한다는 것은요, 대부분의 점포가 있는 유점포를 기준으로 상권을 분석합니다. 점포가 없는데 어떻게 상권을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유점포, 점포가 있는 곳에 또는 있는 지역의 상권을 분석해서 그 점포에 대한 고객이 얼마 정도 그 점포로 오느냐, 이런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점포, 우리가 무점포라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물류 일반에서 배웠던 기본적으로 텔레마케팅, 그 다음에 방문 판매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판매가 가장 전형적인 무점포 판매예요. 따라서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양가로 6번은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가로 6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유점포만이 상권을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론적으로는 무점포도 상권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가로 7번 이제 상권 분석의 목적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상권 분석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요, 상권을 분석할 때는 개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이해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상권에 따라서 우리 점포가 다른 점포하고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가 또는 비교 열위가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차별화를 해야 돼요. 다른 것과 똑같이 하면 어쨌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다른 점포하고 뭔가는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거나, 만약 요식업 같은 경우는 좀 맛을 갖다가 있게 하거나, 어쨌든 간에 고객을 갖다가 한 번 정도는 눈을 끌게 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그게 바로 차별화. 그 차별화는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의 점포를 갖다가 해야, 또는 분석 같은 경우를 갖다가 환경, 내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의 분석을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분석 자체를 잘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점포가 여기에서 장사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속된 말로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내가 그 점포에서 나의 경영 능력을 갖다가 한번 평가해 보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거예요. 물건을 판다는 의미는 뭡니까? 매출액이라는 의미예요. 매출액. 자, 그런 의미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중요하고 추정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지 선정.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상권의 리테일링 이즈 로케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즉 상권에서 소매업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란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은 무조건 하고, 오직 하면은 우리 속담에 목이 좋은 곳에 점포가 있으면 장사의 절반은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입지 선정, 그래서 상권 분석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크게 5가지 위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그 이외에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상권 특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경쟁업소 현황과 차별화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된다는 2번, 3번에 업종 도입과 쇠투 추이 분석에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4번에 예상 매출액 추정을 위한 기초자를 활용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업종 도입과 왜 이 지역이 쇠퇴가 되는가? 자, 만약에 내가 어느 점포 장사를 하려고 그 점포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데 점포하고 비교해가지고 임대료도 싸고 보증금도 싸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왜 이 점포에는 다른 점포가 비교해서 임대료도 싸고 보증금도 쌀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다른 점포의 주인들이 거기서 1년에 벌써 3번 정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망하고 나갔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예요? 못한다는 의미예요? 싸게 해가지고 내가 그 지역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좀 비싸게 주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업종의 도입과 쇠퇴 추이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상권 분석을 하면은요.
동그라미 4번 예상 매출액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5번에 전입시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6번에 업종별 분포 현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공급 과잉 및 진입 가능 업종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죠. 7번에 임대료 평가 기준 마련이라든가 업종센터계 기준 마련, 매출 추정 근거 확보,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 8번의 소매 상권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직접적 이유는 주변 인구 분포라든가 상품의 종류, 점포 입지, 점포에 대한 접근성 등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요인이 있고 직접적인 요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간접적 요인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상권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직접적 요인이 아닌 것을 하고 물을 때가 있고 또는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을 갖다가 섞어놔가지고 직접 요인으로 구성된 것하고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물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상권 분석의 목적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권 설정 방법이 있어요. 상권 설정 방법인데 자, 양가로 8번은 우리가 사실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지나오거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조금은 빨리 스킵하는 것이고 조금 중요하다. 그럴 땐 천천히 읽어요. 우리가 상권 분석 지금 두 번째 강의지만은 첫 번째 강의에서 양가로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지문 하나씩 읽으면서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의미대로 여러분이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양가로 8번 상권 배우지 인구 분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이 중요하다는 거 이미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인구라고 했어요. 그 인구의 분석은 하지 마세요. 과연 그 인구가 거주 인구이냐 아니면 유동 인구이냐 그런 분석은 여기서는 하지 말고 일단 인구가 많으면 인구가 많이 비율이 높으면 그 지역은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그 점포에서 좋은 물건을 팔면 뭐합니까? 고객들이 그 점포로 갈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상당히 중요하죠. 세 번째 뭡니까? 가시성이에요. 자, 그 점포가 얼마만큼 잘 보이느냐, 고객들의 눈에 얼마만큼 잘 띄느냐. 물론 요즘에는 고객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의 눈에 잘 띄게 SNS라든가 아니면 다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 점포에서 이런 것을 파니까 빨리빨리 와다오라고 하는 그런 접근성적인 측면, 가시성적인 측면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뭡니까? 결국 경쟁이라 이거죠. 경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나 모두 움직이는 것은 경쟁은 항상 할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새라든가 조그만 식물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는 상권 설정의 방법인데요. 범위와 거기서 경계선을 따져보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상권 설정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시장 진입을 위한 범위예요. 그리고 그 시장이 우리가 상권이 어느 정도 범위가 펼쳐져 있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험적인 요인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문적인 요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학문적인 요인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고 자, 점포 상권의 경계선 1차 상권이냐 2차 상권이냐 3차 상권이냐 자, 이게 뭐에 의한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알아두시는 건 고객 흡인력이에요. 또는 매출액 또는 판매량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계별 계층적 구조가 있어요. 위계별 계층적 구조는 뭡니까? 이건 지역이라는 개념이죠. 지역. 그리고 크기 순서, 그 다음 지구냐, 그 다음 개별 점포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범위와 경계선, 시장 진입을 위한 범위 해가지고 동그라미 기억번과 니은번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 교득처를 든 거 위주로 보시면서 동그라미 2번에 상권의 경계선, 구매 빈도가 낮은 업종일수록 점포 상권 후 경계선이 확대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선매품과 전문품과 편의품이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넓은 상권을 가지고 있다? 전문품이라고 그랬죠. 전문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상권은 선매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상권보다 크고, 선매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상권은 편의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상권보다 크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나오는 동그라미 니은번 동일 지역에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 점포들이 밀집 현상은 일반적으로 상권의 범위를 확장한다. 자, 동일 지역에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 점포. 자, 대한민국에서 전자 제품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디가 떠올라요? 용산 전자시장. 용산 전자시장보다 더 많은 데 있을까요? 큰 데가 대한민국에 뭐 신도림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용산 전자시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세운상가가 가장 컸어요. 세운상가. 뭐 세운상가 어디인지 어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운상가는 청계천하고 거기 종로 파고다공 그쪽에 있어요. 종교 있는데 그쪽에 있는데 일단 거기가 가장 컸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전자상가가 용산 전자시장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전자시장 어디냐고 한다면은 용산 전자시장이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동일 지역에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 점포들이 밀집 현상은 일반적으로 상권의 범위를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동그라미 디귿 도매상 사이의 거래고는 산지 도매상, 전국 도매상 또는 중개 도매상, 지역 도매상 또는 지방 도매상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뭐 도매상 같은 경우는 크게 상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지에 대한 영향도 그렇게 소매상보다는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유개별 구조,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 건 뭐예요? 여기에서 크기 순서. 어느 게 가장 크냐? 이게 그 다음에 이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 상권과 지역 상권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자, 개별 점포 상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점. 여기 개별 점포 상권을 지점 상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개별 계층적 구조는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유개별이라고 그래요. 유개별. 자, 그래서 거기 유개별 보면 지역 상권은 한 도시 내에 형성된 모든 유통기관들의 총체적 경쟁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지구 상권은 핵점포 한두 개와 핵점포. 자, 점포가 핵이래요. 그거 조금 있으면 배울 거예요. 핵점포 한두 개.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점포를 우리가 핵점포라고 그래요. 핵점포. 자, 여러분 핵점포가 핵점포. 핵점포인데 여러분 핵이란 이런 거 아시죠? 핵이란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핵심 정리, 뭐 핵심 요약사항 이런 것은 거기에 핵은 뭐예요? 거기 핵은 키 또는 코어예요. 코어. 근데 여기 핵은 뭐냐? 핵무기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핵무기 할 때. 그 핵은 뉴클리어 웨펀이잖아요. 뉴클리어 웨펀. 여기 핵은 뭐예요? 바로 앵커입니다. 앵커. 여기 다른 게 아니라 앵커. 자, 앵커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배 같은 거 보시면은 배 커다란 배 보시면 요렇게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닷이에요. 닷은 배를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시골 촌놈 출신이라서 제가 어려서부터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그래서 제가 헤엄은 잘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갖다가 선착상에 할 때는 닷을 내려요. 닷을. 물론 큰 배는 근데 조그마한 배 같은 경우는 조그만 어선 같은 경우는 거기다 묶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선착장에다가. 그래도 큰 배 같은 경우 닷을 갖다 내려가지고 고정시켜 놓는 것이죠. 그리고 조그만 배들이 와가지고 뭐 물건 실어나려고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 닷을 갖다가 앵커라고 해요. 앵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앵커 점포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핵점포를 말하는 것이고 핵점포는 뭐다? 고객을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점포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핵점포라는 그 핵점포 한두 개와 여러 개의 대형 매장으로 점포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걸 지구상권. 자, 개별 점포 상권은 가장 적겠죠. 개별 점포 상권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지점 상권. 자, 점포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 상권의 크기가 변화하는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의미를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T센 다각형이라고 있습니다. T센 다각형. 여기까지도 침범을 하는데요. T센 다각형이 뭐냐? 자, 말 그대로요. T센이고 T센가는 몰라야 돼요. 근데 다각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각형. 이 사실 뭐냐면요. 이 어떤 지역의 상권을 갖다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그립니다. 우리가 원으로 그리고 아니면 또 그 지역,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점포, 고객들이 많이 팔리는 점포를 갖다가 이렇게 쭉 나눈다면 일종의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선을 그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 지역의 상권을 갖다가 분석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이건 거의 뭐 박사학위 논문에서나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T센 다각형이 뭐냐면은 취근접 상가 선택 가설이에요. 그래서 취근접 상가 선택 가설에 근거하고요. 하나의 상권을 하나의 매장만 독점적으로 살다. 자, 하나의 상권에 이렇게 나눈 이 상권을 갖다가 하나의 매장에만 독점적으로 할당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막 수직 이등분선을 그는 것이에요. 반드시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가는 유튜브 보시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여기 나와 있는 폴리곤이라는 이런 T센 폴리곤이라는 거 없는데 유튜브를 갖다가 혹시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와 비슷한 걸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거 보시면은 아마 한 15분 정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학문적으로 아마 이해가 되는데 뭐 그것까지 그거 보시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되고. 그리고 삼각형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삼각형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지문이 나오면 아하, 이거는 T센 다각형을 말하는구나라고만 알면 되지. T센 다각형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유효성이 뭐고 효능이 뭐고 장단점이 뭐고 그건 학문이에요. 우리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자격증 공부예요. 자격증 공부는 자격증 공부에 맞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거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관심이 높으면은 그걸 따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각변을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는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에서 유일하게 T센 다각형에서만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이걸 관측점이라고 하고 뭐 굳이 갖다가 여기 이 이상은 여러분이 안 보셔도 되니까 굳이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T센 다각형은 이런 의미로 분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T센 다각형이 거기 동그라미 4번이고요. 그 근접구형의 최근접 상가 선택가를 근거해 상품을 설정하며 상권에 대한 기술적이고 예측적인 도구를 사용될 수 있다. 시설 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상권의 하나의 매장을 독점적으로 연결한 것이다. 동그라미 디귿번. 자, 직선으로 연결한 삼각형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관측점 주요 다각형을 말하며 이들 다각형의 면적이 각 관측점의 가중인자로 이용되며 T센 다각형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페이지로는 364페이지. 자, 고객 상권 설정법이 나왔네요. 상권 설정법. 여기는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나오더라도 여기 저도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책의 내용 굳이 보지 않을 것이고요. 자, 상권을 설정하는데요. 가장 4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인데 그게 뭐냐? 고객 리스트. 자, 고객 리스트가 뭐예요? 어느 고객이 얼마만큼 우리 점포로 방문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고객 리스트. 이걸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객 리스트를 통한 상권 설정법이 있다는 거 알고, 두 번째, 앙케이트 조사가 있어요. 앙케이트 조사는 여러분이 간혹 이걸 뭐 조사를 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떤 분이 다가와서 여기에다가 뭐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실래요? 이것 좀 적어주실래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공짜로 해달라면 안 되고 만약에 도서 상품권 5,000원짜리도 한번 주면은 좀 시간을 낼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 어쨌든 그래요. 그게 앙케이트 조사고. 자, 실사입니다. 실제 조사에 의한 상권 설정법.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상권 설정법 중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뭘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걸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뭘까요? 직접 본 것은 가장 정확하게 내가 묘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은 것은 뭐예요? 수시로 바뀌겠죠. 아,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그건 뭐예요? 실사에 의한 상권 설정법처럼 더 정확하게 상권을 갖다가 분석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실사고, 그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단순 원형이죠. 우리가 원형으로 상권을 갖다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이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권 설정법에서 두 가지는 알아야겠죠. 뭐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상권 설정법이 뭐냐? 실사에 의한 상권 설정법이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무슨 법이냐? 단순 원형 상권 설정법이다. 이런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오피스 빌딩이 밀집된 상권이라고 했어요. 오피스 빌딩. 오피스 빌딩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딩들이 많이 있는 거, 여의도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그런 지역 가면은요, 거의 주택가가 별로 없어요. 건물들이 있고 거의 사무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엄청 옵니다. 그 다음 퇴근할 때 싹 빠지죠. 우리가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있는 거 아시나요? LG 쌍둥이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역 하나 생겨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에 점포가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점포로 들어올까 분석을 하겠죠. 좀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점포 앞을 지나가는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한번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딱 분석하니까 기본적으로 15,000명이 지나간대요.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가 지나간대요. 2만 명 가까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일반적인 조건은 하루에 6,000명에서 7,000명만 자기 점포 앞을 지나가더라도 장사에 어느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는 고객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6,000명, 7,000명에서 3%에서 5%가 자기 점포로 내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점한 고객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40% 정도가 구매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많은 사람이 그 점포 앞을 지나가면은 구매가 더 높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한 것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잘못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9시에 근무 시간 해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하니까 9시 이전에 왕창 오겠죠. 저녁 퇴근 시간대 왕창 나가겠죠. 그건 유동인구가 아니에요. 물론 그 건물 자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점포 앞을 지나다가 우연의 일치로 뭔가를 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고객을 목적성이 있는 고객이에요. 목적성이 있는 고객은요, 아무리 많아봤자 쉽게 물건 구입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 유통관리다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던 게 굉장히 저렴하게 앞에서 판다고 했을 때 시험 보러 가기도 전에 그 물건을 삽니까? 아니죠. 시험 보러 갈 때는 오로지 내가 시험하고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내가 평상시에 사고 싶던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사겠다고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험 보기 전에는 없어요. 왜? 목적. 내가 시험을 본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피스 빌딩 밀집된 상권은 이런 건물처럼 사무실이 많이 있는 지역의 상권을 말합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죠. 뭡니까? 매출액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아침 출근 시간대 그리고 점심 시간대, 퇴근 시간대 세 번이에요. 출근 시간대, 점심 시간대, 퇴근 시간대 이 외에는 건물에서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사무실 직원들은 아침에, 점심때, 퇴근 시간대 그 이외에는 안 나오더라. 예측이 용이하죠. 거래 행위가 비교적 양호하죠. 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할 정도면은 넥타이에다가 뭐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하면 돈 내지 않고 꼬장 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취사한도 거래 행위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의미는 이런 사람들이 약간은 그래도 좀 쉽게 말해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뭐 쉽게 우리 점포 와가지고 뭐 술 취해가지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 없겠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넥타이 매는 사람을 때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높은 자금 휘전도 있어요. 높은 자금 휘전한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판매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금 휘전율 같은 경우는 그때 아침 시간대 왕창,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500만 원이면은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 1시간 정도의 매출액 500만 원이 다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자금 휘전이 엄청 높겠죠. 그때 고객이 막 그때 이제 출근 시간대, 점심 시간대, 퇴근 시간대 그때 막 밀리니까. 그리고 주거지 상권에 비해서 단점이 있습니다. 딱 단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주거지는 갖다가 만약 장사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날 주거지 장사꾼들이 쉬나요? 안 쉬죠. 근데 오피스 빌딩은요. 주거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7일 동안 장사하는데 오피스 빌딩은 그 근무 자체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장사를 못하니까 주거지 상권에 비해서 단점이 있겠죠. 뭐 장사를 못하니까 돈을 못 파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거기에 양가로 3번에 오피스 빌딩 밀집된 상권 남아있어요. 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제가 지금 한 말이 그대로 거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권 입지 형별도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지라는 의미하고 상권을 갖다가 좀 분석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입지를 아직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요. 옛날에는 입지가 먼저 나왔어요. 입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지 뭐 대충 나오고 상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지와 상권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입지는요. 일종의 입지는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뭐 나중에 학교에 나중에 그런 로케이션 여기 있는데 로케이션. 그 입지는 지점, 점포, 소재는 위치적인 조건, 그다음 점포를 경영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 부지, 위치를 말하는 게 바로 입지입니다. 상권은요.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점이 미치는 영향권, 거래권의 범위를 갖다가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분포하는 공간적 범위가 나타나고 다수의 점포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상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간혹 가다가 뉴스라든가 여러분 간혹 가다가 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골목 식당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입지하고 상권을 막 헷갈려서 막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나요, 혹시? 제가 들었을 땐 그래요. 제가 들었을 때는 입지와 상권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입지를 갖다가 상권이라고 상권을 입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권이 좋으면요.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입지가 좋으면 뭐라고 하냐? 1급지, 2급지, 3급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리금이나 임대료 같은 것은요. 우리가 그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권이 좋으니까 그 지역에 장사하려면 임대료가 비싸고 권리금이 높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상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입지가 좋아서 그래요. 입지가 좋아서. 그 입지가 좋아서 그 지역의 권리금과 임대료가 비싼 것이에요. 상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등급 같은 거 분석 방법도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다른 거 없어요. 입지는 권리금. 우리가 이제 휴계학적으로는 권리금은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권리금은요. 우리가 이제 법적인 규제는 없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이 권리금을 최근에 와서 권리금에 대한 보호하는 게 좀 있긴 있지만은 원래 권리금은요. 법에서 규정된 게 아닙니다. 권리금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게 권리금이에요. 이걸 법에서 보호는 안 해줘요. 근데 이런 권리금적인 개념이 뭐냐? 회사에서는 회계학에서는 영업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영업권. 그리고 임대료, 평당 단가. 그래서 입지적인 개념에 의해서 임대료가 비싸다, 권리금이 높다,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권에 의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상권은 뭐냐? 반경, 평균 20에 50km, 뭐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런 식의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상권이 좋아서 임대료 권리금이 비싸다. 근데 뭐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그래도 우리는 배우잖아요. 배우는 사람은 뭐예요? 배운 대로 행동하라고 또는 배운 대로 말하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격증 공부도 어쨌든 갖다가 이론적인 배움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바로 범위. 그래서 입지는 위치 좌표를 가지는 점,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고 상권은 바운드리입니다. 바운드리, 범위, 바운드리. 그래서 공간적 범위가 상권이고 포인트, 이가 입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별표 해놓고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이대로 알아두세요. 이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했지만요. 그래도 상권 분석에서 나오는 한 거의 갖다 7문제 가까이 했어요. 우리가 아직 2강의도 지나가기도 전에 7문제 정도. 70문제, 아니 20문제 중에서 7문제 했으면 35% 가까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아주 엄청나게 자주 빈출되는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매 포화 지수예요. 소매 포화 지수. 자, 소매 포화 지수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때는 2004년 2월 30일 날부터 유통관리사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한때 20문제, 상권은 절대 20문제에서 변동이 없었어요. 한때는 4문제나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만큼 그때는 중요성을 갖다가 굉장히 부각시킨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근데 소매 포화 지수는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힘들어요. 이건 저도 실무를 하기 때문에 소매 포화 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기준이 없어 그래. 기준이 없어서. 이 정도 높으면 좋고 이 정도 낮으면 낮다는 기준이 없어. 기준이. 단지 A 지역의 상권과 B 지역의 상권은 비교는 가능해요. 비교.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안 되지만은 비교는 가능하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소매 포화 지수 I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오브 리테일 세츄레이션.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죠. 소매죠. 포화죠. 그래서 리테일 소매 세츄레이션 포화 인덱스 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인데 간혹 가다가 그냥 리테일 세츄레이션 인덱스라고 영어에서 그냥 막 나옵니다. 그냥 한글대로 그냥 영어 단어를 쓰고 이건 갖다가 저 아무래도 그래도 문법을 갖다 어느 정도 지킨 것이고 소매 포화 지수 개념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단위 면적당 잠재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거든요. 잠재라는 말인데 잠재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걸 미래라는 개념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미래는 아니에요. 단지 잠재수. 어찌 보면은 미래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미래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잠재라는 말은 앞으로 뭐라는 것이죠. 잠재수에도 앞으로의 수예요. 그리고 잠재라는 말 그 자체가 어차피 미래인데 단위 면적당 잠재수를 말하고 특정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액을 의미한다. 자, 특정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액. 그래서 특정 제품 계열이 있어요. 제품 계열. 자,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액. 그래서 그 면적이 50평에 한 평당 만약 10,000원의 매출을 올린다면은 매장 면적이 50평. 물론 지금 50평이라는 거 안 써요. 지금 평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이 평이라는 단어 안 쓰고 사실은 제곱미터 써요. 제곱미터.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나 시험에서도 제곱미터라는 개념보다는 평이라는 개념으로 아직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반지를 갖다가 1돈짜리, 2돈짜리 이렇게 말하지 아직도 몇 그램짜리가 하지 않잖아요. 금반지도 돈을 안 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램으로. 그램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평, 2평도 안 쓰는데 제곱미터인데도 어쨌든 지금도 뭐 34평짜리 아파트, 뭐 25평짜리 40평대, 그 다음에 뭐 50평대 그런 식으로 말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을 의미한다. 자, 값이 클수록 그럼 뭔가 모르게 값이 나오겠죠. 시장 포화 정도가 낮아서 시장의
또는 높아진다고 했는데 이 말 알아두세요. 소매 포화 지수 값이 클수록 시장의 포화 정도가 낮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지는데 이 말은 제가 공식이 이제 뭔가 나오겠지. 왜? 값이 크다고 했으니까 무슨 값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적인 값이 없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아까 제가 잠깐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자, 수요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측정한다 해서 잠재라는 말이 나왔다 해서 반드시 알아둘 건 뭡니까? 잠재라는 말이 있다. 그 잠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이 바로 소매 포화 지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양가로 1번 교재를 잠깐 볼게요.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소매 포화 지수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IR에서 한 시장 지역 내에서 특정 소매업체 또는 직접 소매시설 단위 면적당 잠재 수요를 말하며 특정 시장 내에서 주어진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의 크기이고 신규 점포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동그라미 2번 소매 포화 지수는 지역 시장의 수요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며 특정 시장 내에서 특정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을 의미하는 지수이다. 자, 이걸 말하고 있네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 다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따 공식이 나오면 더 이해가 빠르겠지만 동그라미 3번 IR에서는 지역시장의 수요 잠재력을 총체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며 특정 시장 내에서는 특정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액을 의미하는 지수로 값이 클수록 시장의 포화 정도가 낮아 시장 매력도가 높아진다. 자, 값이 클수록 시장의 포화 정도가 낮아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진다. 알아두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소매 포화 지수는 제가 별표 2개짜리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4번 지역시장의 수요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소매 포화 지수이고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수와 가처분 소득을 통한 소매 구매력의 조사 수요 측정 지표로 가구 구성원의 연령, 구성원의 수, 인구 밀도, 유동성 등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 한 지역시장의 점포 포함한 자, 이 말 알아두세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무지 정말 한 30번은 나왔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그러니까 매회 시험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한 지역시장의 점포 포함한 기존 점포만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IRS가 지역시장의 특정 점포에 대한 수요 잠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잠재적인 판매 규모를 잘 예측해야 적정 수준의 매장 규모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매장 규모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의미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분석을 내가 자시천체 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소매 포화 지수에 포함되는 요인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소매 포화 지수는요 IRS인데 IRS 이거는요 공식으로 따지면 수요예요. 수요. 그냥 면적이에요. 면적. 그러니까 특정 시장에서의 수요를 말합니다. 수요. 그다음 면적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가 총 매장 면적 있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동그라미 1번이 여기고 사실 고객의 지출액 곱하기 고객수 2 곱하기 3이 이 2 곱하기 3이 이거 수예요. 특정 시장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동네에 피자집이 하나 있어요. 피자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파트 동에 주민이 만약에 가구수가 몇 가구냐? 가구수가 100가구예요. 100가구고 거기에서 그 100가구가 한 달에 피자 2만 원짜리를 갖다가 시켜 먹어요. 아니면 치킨을 시켜 먹어도 괜찮아요. 2만 원짜리 피자를 시켜 먹어요. 자, 그리고 그 우리 동네에 만약에 우리 동네에 피자집이 있는데 피자집의 넓이가 좀 커요. 얼마? 200제곱미터. 자, 평으로 안 쓰니까 20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우리 매장 면적 200제곱미터.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자 기본적으로 피자집에 IRS가 얼마이냐, 즉 우리 동네에 소매 포화지수가 얼마냐고 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기본적으로 만이 든단 말이에요. 만. 자, 만이 드는 것이에요. 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우리 옆에 지역에 있는 피자 가게 만약에 소매 포화지수가 이거 만약에 만보다 더 높으면 그 지역이 더 좋은 것이에요. 만보다 낮으면 그 지역이 더 안 좋은 것이에요. 이런 기준은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기준.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이 좀 알아주면 되고, 그게 이제 양가로 2번에 소매 포화지수에 포함되는 산식인데, 이게 산식이에요. 이게 산식. 이게 산식. 물론 조금 있으면 다시 그 다음 편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 이렇게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알아주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소매 포화지수 특징과 산식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산식 이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는 뭐 곱하기 뭐? 고객의 지출액 곱하기 가구수예요. 아파트 100가구가 있었다. 100가구. 100가구가 있었는데 그 100가구에서 한 달에 2만 원을 지출했다. 2만 원 지출하니까 그 가구수 곱하기 지출액입니다. 1인당 한 가구당 지출액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데, 자, 소매 포화지수 특징과 산식이 있는데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면 시장 매력도는 낮아지겠죠. 당연히 하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면 시장의 매력도는 낮아집니다. 자, 만약 여러분 이 공식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면은 분모를 말하는 걸까요? 분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분모와 분자는 알고 있죠? 당연히 분모는 밑에, 분자는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면 지역의 시장의 매력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은 분모를 말할까요? 분자를 말할까요? 분모죠. 그러니까 치킨 가게가 또는 피자 가게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면 분모가 높아지면은 IRS 값이 낮아질까 높아질까? 분모가 높아지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죠. 이 말은 뭐예요? 산식에서 분모가 가격이 크면, 값이 크면은 시장의 매력도는 낮아져요. 즉, 이 말은 뭐예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에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 분모가 크다는 것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전문화된 업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소매 포화지수는요, 전문점에는 적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점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거 알아주세요. 이거 반드시. 자, 시장에 대한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좋고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기회, 다른 시장과 비교했을 때 이 시장의 기회가 더 높다, 낮다는 판단이 돼요. 좋다, 나쁘다는 개념보다는 기회가 더 높다, 기회가 더 낮다. 왜? IRS가 더 높으면 기회가 더 좋겠죠. IRS가 낮으면 기회가 치열한 상황이니까 기회가 낮겠죠. 값이 클수록 신규 점포 개설의 매력도 높아요. 자, 값이 크다는 건 뭐예요? 이게 높다는 것이에요. 값이 크다는 것은 이게 높다는 거죠. 이게. 값이 클수록 수요가 많으니까 경쟁하는 점포가 없어요. 막 수요가 엄청 많아. 치킨을 갖다가 200가구가 아니라 한 달에 갖다가 2만 원이 아니라 거의 10만 원씩 막 시켜 먹어요. 그러면 그 수요가 값이 커지니까 여기에 다른 피자 가게가 들어올 수가 있죠. 또는 치킨 가게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값이 클수록 신규 점포 개설의 매력도가 높은 다른 점포에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쇼핑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커지는데, 쇼핑이 여기서는 아웃쇼핑이에요. 그냥 쇼핑이 아니라 아웃쇼핑. 아웃쇼핑이 뭐예요? 다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이거예요. 우리 점포가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왜 다른 시장에서 구입할까? 아웃쇼핑을 할까요? 우리 시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시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웃쇼핑 정도 높을수록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는 커지겠죠. 왜? 다른 데서 살 걸 우리 시장에서 사게 만드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반드시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래도 한번 읽어는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소매 양각 3번이에요. 365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소매 수요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기존 점포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면 시장의 매력도는 낮아진다. 의미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 IRS에서는 점포에 비슷한 전통적인 슈퍼마켓 등은 적용이 용이하나 스포츠 용품 또는 가구점 등 전문화된 점포에서는 이게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전문점은 적용이 어렵다. 상권 내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의 쇼핑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커진다는 거. 시장 포화 지수는요. 시장에 대한 기회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IRS 값이 공급에 대한 수요 수준을 나타내며 지수값이 클수록 신규 점포의 개설의 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의미 아시겠죠? 왜 신규 점포를 개설할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지 그 의미는 아실 것이에요. 동그라미 5번. IRS 값이 클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신규 점포 개설할 시장기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건 뭐입니까? 우리가 수요라는 게 있으면요. 수요가 있으면은 항상 뭐가 따라 나와요? 공급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겠죠. 수요가 낮아지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란 그 의미는 뭐 여러분들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수요라는 건 뭡니까? 수요라는 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디맨드 커브라고 해서 이렇게 써요. 자, 우리가 가격이죠. 가격은 P예요. 그 다음에 수요량 있죠. Q. 자, 수요량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량이 적겠죠. 안 산다는 것이죠. 가격이 낮으면 수요를 많이 하겠죠. 많이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의 우하향 곡선이에요. 우하향.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가격이고 자, 여기 양이에요. Q. 근데 이건 뭐냐? 공급이에요. 공급은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가격이 비싸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서플라이 커브인데 그래서 가격이 낮으면 공급을 안 해요. 가격이 비싸면 공급을 많이 해요. 지금처럼 마스크 가격이 비싼데도 공급을 못하는 것은 설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 기준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공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시장에서 만나면요.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시장에서 만나면 이렇게. 그래서 균형 수요량과 균형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 가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 경제체제 그대로 놔둬야 돼요. 비싸면 안 사면 됩니다. 싸면은 많이 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아두고 그래서 수요가 높으면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높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개념 봐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은 IRS 값은 특정 업체가 가지는 시장에서 단위 면적당 잠재 수요로서 클수록 신규 점포의 개설에 유리하다는 걸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차례.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7번 IRS 점수가 높은 경우는 시장 포화도가 낮아 경쟁이 별로 없는 새로운 점포의 출점을 기대된다. 상권 내 거주자들 다른 지역으로 쇼핑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커진다고 했고 거기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 공식. 그래서 실사인데 여러분들이 수요와 그 다음에 분자의 수요, 그 다음에 분모의 면적. 물론 특정 업태에 대한 면적이지만은 특정 업태가 뭡니까? 피자 가게면 피자 가게. 피자 가게하고 치킨 가게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피자 가게면 피자 가게. 그래서 그 지역에 피자 가격에 얼마만큼 지출하는 것도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양각 4번처럼 이 소매 포화 지수에는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아주 큰 단점인데
동그라미 1번 거주 지역이나 거주자들 미래의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대요. 아우 크죠. 엄청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주자들이 지역시장 밖에서 즉 아웃쇼핑 지역시장 밖에서의 쇼핑 정도나 수요를 측정 파악하기가 어렵대요. 뭐가? IRS는 그렇대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경쟁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되고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자, 경쟁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만 고려되고 있어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때요? 큰일 났죠? 그럼 큰일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큰일 나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보완해주는 게 있으면 되겠죠. 보완해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바로 MEP라는 것인데 그 MEP 친구는 다음 시간에 하죠. 수고 많이 했어요.